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평론해 주시는 모든 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평론가란 표현을 계속 쓰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저는 그냥 시사평론할 땐 시사평론가, 정치평론할 땐 정치평론가, 경제평론할 때 경제평론가, 문화평론할 때 문화평론가로 쓰고 있는데요. 야, 근데 사실 지금 거의 네. 자백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평론, 시사평론, 경제평론 다 하시면 모든 평론가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다 하는구나, 막 해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네요. 사실 폭넓은 시사 교양 상식을 갖고 계시면 또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쉽지 않다고 봐야죠. 넓은 대신에. 알겠습니다. 황교익 내정 논란입니다. 사실 뭐 최근까지도 계속 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이 내정 논란에 있어서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재명 이낙연 캠프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확인됐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이 한 방송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내가 이재명 지사라면 지명 철회도 결심할 거다. 이번 황교익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황교익 리스크는 민주당의 원팀을 위해서도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까지 이게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첫 번째 민주당 경선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안 되죠. 완전히 마이너스고요. 예. 그럼 이게 이낙연 후보 캠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캠프에도 안 되고요. 그러면 두루두루 봐도 다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심지어는 황교안 선생 개인에게도 황교익 선생 개인에게도 아무런 득이 없는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발점은 오늘 이낙연 후보가 잘 유감 표명을 했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신경민 전 의원이 보은 인사다라고 비판할 수 있고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에 대한 이제 인사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이게 친일 프레임이 튀어나오면서 인간적 모독 사건이 되고 양쪽이 다 격발이 됐던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황교익 씨도 격분해서 이제 일왕 즉위식에 연묘복을 입고 갔던 오히려 이 후보 이낙연 후보가 그럼 이제 일본 총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점입가경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부터는 이게 톤다운이 됐고 수습 국면이 됐습니다. 예. 저는 이낙연 캠프가 이 캠프 차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정말 쉽진 않아 보여서 이거 계속 가겠구나. 아무 쓸모없는 이 국민들에게는 민생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이 사안이 그러면 30일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건가 했는데 일단 유감 표명이 나와서 사과를 했고요. 예. 이걸 또 이제 황교익 씨가 받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자신도 어제 YTN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도 막말했고 나도 도를 넘었다. 인정한다. 근데 저쪽이 먼저 시작했으니 나는 개인이고 저쪽은 정치 세력인데 저쪽이 사과해 준다면 나도 사과하겠다. 오늘 그 화해는 이루어진 분위기예요.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국면에서 누군가 먼저 사실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본인이 얘기하는 건 어려울 텐데 맞아요. 실제로 실제로 이낙연 후보가 오늘 직접 발언을 했죠. 저희 캠프에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이게 후보가 직접 유감을 표시한 건데 다른 국면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평가하시나요?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국면이 전환됐다.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남는 숙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없었으면 좋을 일이 며칠 동안 국민들을 어수선하게 했고 민주당 내 경선에서 누구도 실익을 얻지 못하고 다 이제 타격을 입은 상황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 수습이 이재명 지사 쪽의 캠프예요. 왜냐하면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잖아요. 이대로 간다면 30일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럼 이미 언론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비판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이슈가 이제 불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YTN 출연한 이제 인터뷰를 쭉 보니까 자, 이재명 지사가 결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이게 사실 황교익 씨는 좀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엉뚱하게 지금 대선 전에 끌려 들어와서 캠프 간의 싸움에 사실 하나의 좀 희생양이 된 상징 거죠. 같은, 희생양이 된 거죠. 보훈 인사 아니라고 본인은 강변을 했고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원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일 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워낙 또 유명한 음식 비평하다 보니까 대중의 호불호를 좀 이용한 사실은 캠프에서 시작은 됐지만 이건 언론이 다 소비했습니다. 저는 언론 나쁘다 이런 얘기를 보태고 싶은데
이 실익 없는 이슈를 너무 키웠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그럼 이 사장에 내정이 되고 청문회를 거치고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오늘 황교익 씨 얘기가 그겁니다. 공사사장이 된다 한들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공사사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 고려하겠다. 다음 주까지 고려한다 그랬어요. 그 황교익 씨한테 뭐 직접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이 이재명 캠프에 넘어와 있다. 근데 물론 이재명 캠프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익 씨가 또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예상을 좀 여쭈면 어쨌든 톤이 좀 달라진 상황이고 국면이 좀 바뀌었다라고 평가하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황교익 씨가 일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한 이후에 자진 사퇴 카드를 고민할 것이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은 또 하나의 이제 문제를 낳을 수 있고요. 그럼 결국 보훈 인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참 미묘한 타이밍에 좋지 않은 인사를 해서 무리를 일으켰다는 걸 인정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지명 철회하지 않습니다. 캠프에서 하긴 좀 어려울 것이다. 자진 사퇴를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자진 사퇴냐 아니면 인사청문회까지 치르고 그 결과 여부를 볼 것이냐 혹은 공사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냐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인사청문회까지 너무 이 시간이 멀고요. 이 일이 워낙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황교익 씨가 결단할 가능성은 높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 어제 같은 주제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시사평론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좀 전환 국면의 내용이 없을 때였죠. 맞아요. 뜨거울 때였죠. 이때는 도의회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뭐 사장 취임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적법한 인사 절차다라는 표현이었었는데 또 그 하루 사이에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요. 저는 사장 취임은 별 문제 없다고 봐요. 전문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과거의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역대 프로필들을 보면 황교익 씨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 억울함이 있는데 만약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만들기에 어쩌면 본인이 또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라서 처음으로 재밌게 돌아갑니다. 이게 보훈 인사다. 이재명 지지자 아니냐. 나 지지자 아니다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안타까운 이제 인물 하나가 전문성과 인사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이슈에 떠올랐다가 이제 희생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좀 팽팽한데요. 어저께 김용민 시사평론가나 오늘 최영일 모든 평론가 두 분 다 어쨌든 이 인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측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반대 여론도 있다는 있죠. 호불호가 다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야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리 라고 표현하죠. 윤석열 정리 녹취록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실 공방 내용 자체는 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선 어쨌든 양쪽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전 지사 지금 국면에서는 좀 판단을 여쭙습니다. 어느 쪽이 좀 더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이준석 대표 쪽의 해명이 진실에 가깝다. 근데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을 수 있다. 마주 보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의 의도가 듣는 상대에게 100% 전달되지 않거든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소실률이 높아요. 진심이 100% 전달되는 경우는 없고 나의 또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프리즘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돼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20여 분 통화했는데 저거 곧 정리됩니다를. 저거라는 표현이 사실 저거라는 지시대명사가 해석의 여지가 있었죠. 이준석 대표는 저것은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의미다. 라는 이제 시츄에이션을 얘기했고 원희룡 이제 전 지사는 이건 사람, 윤석열을 의미하는 거다. 이 윤석열을 날리겠다는 이 당대표의 의도가 전달된 거 아니냐. 그렇게 듣고 해석했을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진실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 말의 본 이 주인은 말을 뱉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들은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나는 상황 정리를 의미한 거다. 그러고 그냥 딱 합니다로 정리돼 있어요. 현재는. 그 이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지사는 어제 6시까지 녹취록이 아니라 녹취 파일 전체 20여 분을 공개하라. 근데 시한 지나고 아무 대응이 없자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나왔죠. 오늘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했어요. 내가 옳다는 걸 이준석 대표가 인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끌어가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건 지금 황교익 씨 사태보다 더 답답한 게
정말 국민의힘에 아무 실익이 없거든요. 그 원희룡 지사는 왜 이러한 기자회견과 진실 공방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해석은 있어요. 지금 이제 대권 주자 경선 과정에서 본인도 좀 주목받아야 되는 절박함이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대선 주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차기 당권에 대해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차기 당권 얘기는 어저께도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선 경선 국면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단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당대표에 대한 검토도 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관록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당내 지지층, 지지그룹들이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비토하는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대세에 좀 편승해서 당내 지지를 본인에게 끌어올려고 본인이 마치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연출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요. 3가지의 복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승리를 선언했지만 시간을 좀 놓고 생각해 보면 예.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 선관위가 띄워지고요. 8월 30일, 31일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공식적으로 하고요. 예. 9월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에 돌입한단 말이죠. 8명, 4명 본선 주자 이렇게 추리게 되겠지만 원희룡 지사에게 이 사태가 어떤 득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대부분의 언론은 이준석 궁지에 몰렸다. 이준석 리스크, 이준석 무너지나 이런 쪽인데 저는 한두 주 지나면 예. 당대표의 역할보다는 경선 룰과 시스템에 의한 이제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토론을 해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거죠.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 등 모두 다 토론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당원 예비후보 등록한 이후에는 어쨌든 네. 경선관리위원회가 그렇죠. 정하는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죠. 저는 시간은 이준석 대표 쪽의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당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거는 원전 지사를 향해서 양측의 소년이다라는 네. 비판을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예, 홍준표 의원은 말꼬리 잡는 논쟁이다, 유치하다, 두 사람 모두 비판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 네. 국민의힘에도 또 원희룡 전 지사에게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다라는 평가하셨는데 네. 결국 이 쟁점 어떻게 정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싸움의 핵심은 다음 주 선관위에 심판,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의 기싸움의 와중에서 벌어진 지엽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론은 네. 누가 선관위원장을 맡는지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경선 주자들이나 특정 캠프를 지금 밀고 있는 또 전현직 의원 등등을 생각을 해보면 예. 결국은 내가 기득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하나는 경선의 룰을 어떻게 정할 거냐. 심판을 누가 볼 것이냐. 이준석 대표 못 믿겠다.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튀어나온 일인데 지금 어제 그래서 의총이 아주 대단했죠. 화합을 좀 봉합을 시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토가 많이 나왔고 서병수 의원이 지금 경준희 위원장인데 예. 수습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병수 의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을 거냐 말 거냐인데 내부에서 아무리 싸워도 제가 보니까요 이게 국민의힘이 너무 재밌게 돼 있어요. 100석이 넘는 이 제1야당이긴 한데 이 58명이 초선 의원이에요. 그 위원장 자격이 없죠. 실제로 지금 개파가 좀 무너져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개파가 무너져 있고 재편돼 있죠. 예, 새로운 캠프로. 그러니까 윤 캠프의 개파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 최재형 캠프의 개파가 신생 생기고 있는 개파들이 거고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또 현역 의원들이 직접 대선 주자로 출마한 사람들이 다수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중립지대에서 경선을 제대로 관리할 선관위원장 감의 중진 의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병수 의원도 이게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그러니까 아직 개파에 속하지 않은 입장에서 맡았던 것인데 이걸 또 계속 흔들어대면 누가 선관위원장이 될 것인가. 지금 한 가지 가능성은 당회에서 영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 한 일주일 동안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외부에서 들어온 유력 대권 주자들과 내부의 이제 잠룡들과 지금 이 격돌의 과정에 외부 선관위원장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또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은 이니셔티브를 쥐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리고 얻어맞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회복할 있다고 것이다. 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이제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됐습니다. 실제로 여당의 스케줄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25일 날 네.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해졌는데 이번 달 안에 어쨌든 그렇죠. 이 법 통과시킨다는 건데 이거는 최영일 평론가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쟁점 법안이고 그렇죠. 또 이 이슈에 대해서 기자들, PD들, 방송 관계자들도 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저는 찬성이죠. 필요한 법이라고 보고요. 지금 언론과 야당이 좀 호들갑이다. 이 법 통과돼도요. 언론과 야당의 호들갑이다. 네, 이 법이 통과돼도 가짜 뉴스를 아주 강력하게 잡아내는데 큰 실효가 없을 것이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공수처 출범할 때 예.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독재 정권의 친위대가 될 것이다. 게시타포다. 이런 이제 막말들을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힘을 쓰나요? 제가 보기엔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앞으로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출발을 한 거죠. 아주 좀 미약하지만 이게 김진우 공수처장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키워서 써야 되는데 공수처가 힘을 못 씁니다. 이게 언론중재법도 언론중재법은 2004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징벌적이라고 할 만한가? 언론사별로 이제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예. 그중에 이제 일부가 인정돼서 최대 배상 금액이 한 뭐 10여 원 정도. 실제로는 한 1, 2억에서 새로운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뭐 대단히 호들갑던 거에 비해서 이 그 법이 실제 내용은 발효돼도 언론이 크게 타격받는 일 없을 것이다. 뭐 기사 쓰는데 위축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언론 잘 돌아갈 것 같고요. 예.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입장을 근데 이 가지고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네, 복잡하니까. 이후에 좀 더 말씀 듣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 심지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또 반대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관련된 법의 개정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한 수기 과정, 논의 과정이 네. 필요한데 너무 급하다. 즉 네. 처리 과정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데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신속하게 처리할 만한 법이라고도 보시나요? 저는 신속성은 이미 뭐 언제 처리해도 필요한 법인데 다만 이제 언론 학회라든가 또는 뭐 대한변협 쪽에 수기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예.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여당 입장을 보면 그러면 아예 없었느냐? 야당이 응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예 선제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정하고 밀어붙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그동안 국회 내 수기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수정이 됐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법을 걸 수 있는 원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또 제한적인 이제 영역도 생기고. 예, 고위공직자나 네네. 기업 임원들은 또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또 고의 중과실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규정해서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도 좀 바뀌었고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여야에서 나와서 공론화 과정이 국회에선 있었다고 보지만 조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예. 저도 이건 아쉬운 대목이다. 그게 있었으면 이 법의 취지가 오히려 더 널리 홍보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큰 문제가 아닌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 과민 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평론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걸 좀 쌓아보면 네. 법안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안이 실제로 입법됐을 때 그렇게 크게 언론의 자유에 위축되지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네. 아쉽다.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언론 재갈 물리기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이 다른 국민의힘과 정의당 역시도 같은 목소리를 이 사안에서 내고 있는데 그 비판의 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그 충분히 저는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언론사든지 기사를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 전체는 팩트에 가까운데 일부 부분적인 허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개인입니다. 소를 제기하고 나 징벌적 손해배상 받아야겠다 하면 언론사들이 이제 계속 얻어맞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 예. 법적으로 그럼 계속 소송에 대응해야 되는 기자들이 제대로 기사 쓸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대응이라고 보고요. 이 법이 있든지 없든지 기자는 팩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네네네. 고의로 허위를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명예훼손죄가 있지 않느냐. 예. 명예훼손에 의한 소송으로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이라는 이름의 또 특별한 법을 따로 만들어서 언론에 이제 어떤 그 압박을 더 가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는 이런 추정을 합니다.
내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예. 지금 이제 이 정권에 주로 여당 측에 불리한 기사들이 쏟아질 게 많겠죠. 임기 말이고 그것들을 미리 통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언론 재갈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해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신속하게 통과하는 네. 것들이 이제 대선 직전, 그렇죠. 직전까지는 보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국면에서 그렇죠. 그런 의심을 살 수도 그러니까 있는 8월 25일을 데드라인으로 못을 받고 즉시 통과시킨다라는 여당의 입장은 이것을 올 대선 국면에서 이 법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냐. 이게 또 야권의 비판이고요. 진보 정당들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러한 법의 필요성 취지는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이 법이 현재 졸속이다. 충분히 이 언론 중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지 못하고 어차피 앞으로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또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제가 보기에는 99% 25일에 통과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이후의 통과의 후폭풍이 예.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이 법의 적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된 이후에 한번 모시고 어떤 후폭풍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의 촉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